고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법적인 처벌로 인해 손해볼 것만 가늠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는 그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안 하더니 1차 공판 때 재판을 받는 당시에는 판사님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 판사님한테 뭐가 그렇게 죄송한 걸까? 그 피해는 우리 아빠가 받았고 우리 유족이 받고 있는데 왜 저들은 판사에게 사과를 하는 것일까? 아버지가 올라가셨던 구조물은 이동식 비계로 바퀴가 달려있고 바닥은 계단으로 높낮이 차가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인후종합건설은 그런 위험한 작업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늘에서는 이제는 평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만 괜찮아 시청자 여러분. 을들의 연대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고통에 내몰리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3년 812명. 이 숫자는 각 연도에 있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숫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얼마 전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또 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하는가? 또 왜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매일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고 현장 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거나 그 징벌이 전가되는 방식이 횡행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노동권, 나의 기본권, 나의 생명권 정도는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아픈 얘기지만 당사자이기도 하신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해봐야 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91년생 인후종합건설 고 문유식님의 자녀 문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버님 성함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아버님이 이런 중대재해를 당하신 당사자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2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최고의 산재 사고율 또 사망 사고율까지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지금 아버님이 미장이라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이 어떤 일이었고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 좀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미장공으로 30년간 일하셨던 아주 베테랑 기공이셨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주로 어떤 현장에서 노동을 하셨나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시멘트를 벽에 고르게 바르고 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 사고가 마포구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사업장은 어떤 인후종합 예. 건설이라고 사실 소재지는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는 10명 남짓에 불과한 크지 않은 소규모였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 자체도 50억 규모가 되지 않는 작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서울에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 공사 현장에서 아버님이 노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아버님 얘기를 하기 전에 문혜연님은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문유식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저 이렇게 4가족입니다. 혜연님은 혹시 저는 막둥입니다. 어떤 노동? 저는 지금 3교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소재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어요. 그러면 간호노동은 얼마나 하시는 것이죠? 제가 17년부터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8년차 간호사입니다. 8년차 간호사시고. 저도 감정 노동을 했었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병이라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스케줄 근무하는 네. 것도 좀 승무원업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아마 그 치열한 노동 환경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평소에 이 노동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 오셨는지 아니면 이번에 아버님의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인지. 3교대 근무에 대한 이제 고된 것들은 뭐 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이게 어떤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제도 주어진 노동 환경에도 직장이 있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또 일의 보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있었지 아버지 사고를 겪고 나서야 우리 노동권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명이 정말 경식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나의 권리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수행해야 될 의무처럼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거에 대한 책임감만 있을 뿐이지 내 권리가 뭔지 왜 내 권리가 주장될 수 있고 또 보존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픈 얘기지만 아버님이 겪었던 아버님에게 있었던 그 사고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1월 22일 오후 한 11시에서 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이제 사이에 그 미장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그 비계라는 구조물 위에서 추락하셨어요. 그 비계는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상 비계다 지하 이제 계단에서 그 계단 참에서 이루어진 사고인데 굉장히 좁았습니다. 거기다 계단으로 비계가 안정적으로 설치됐을지조차 의문인 곳에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하고 그 비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그런 위험하고 어쩌면 행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다가 행운이 없어서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어쩌면 매일 노동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그냥 운에 따라 내가 또 사고를 안 당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체념의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 환경이었다라고 극대화시켜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아버지가 거기서 안전모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건설 현장에서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감독이 오는 날에만 안전모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런 안전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그냥 의뢰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가 안전모를 왜 지급해주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오히려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자기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전에 아버님이 이런 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조금의 찰과상이나 뭐 어디 조금 찢어지거나 멍이 들거나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큰 사고 어디가 부러진 적도 없었고 한 번도 큰 낙상 사고도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말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잠수부 역할을 하면서 선박의 그 페인트 상태를 체크하는 그 현장에 있던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이 안 지켜지고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줄 하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20살의 청년이 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버님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모 하나만 있었어도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전모와 관련된 현장은 어떤 거였나요? 그 안전모 지급이 그런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건 솔직히 일반적인 시민들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몇 분의 시간이면 그리고 그 안전모조차도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조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고의는
그 회사가 고의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위험했고 그게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모 하나라는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얼마나 큰 손실을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게 왜 안 됐을까 라고 반문해 보자면 이것을 비용보다는 귀찮음 굳이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용자 측에서 이번 일을 겪어보시면서 왜 이런 작은 혹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세심함을 방기하고 수고로만 생각하고 낭비로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벌이 그런 중대재해나 이런 산재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강력하다면 기업들, 사업주부터가 그 안전관리자에게 한 명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에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벌 자체가 미약하고 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다 보니 그런 이윤만 쫓다 보니 노동자의 건강권, 권리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그 하나의 안전조치도 수고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에게 와닿는 그러니까 사용자 자본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 지출이나 수고가 없기 때문에 방기해도 되고 면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그러면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적 제도적 그런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한 인간의 생명권을 그냥 나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만 여긴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번 아버님의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다. 아버님의 생명권이 방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안전조치, 안전난간 이 위에도 아버지 그렇게 22일 날 추락을 한 사고 당시 아버지가 일주일을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이시지만 버텨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회사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버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일인지 그냥 아버지가 다쳐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슬프고 충격적이기만 하는 우리 유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회사의 경위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야 제가 회사 측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추운 날씨 탓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럼 사고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 한파로 인해서 네. 본인의 뭐 지병이나 네. 본인의 자신이 원인에 대해서 사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네,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확하게 1.88m에서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추락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유족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2m 가까이 높이에서 떨어진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 회사의 사고 경위는 저희 유가족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안전모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뒤에서는 회사가 오히려 슬픔에 빠진 우리 유족들을 기만하는구나. 우리 유족도 속이려고 두는구나 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한 제대로 반성도 없고 오히려 유족들을 기만하기만 한 회사는 저희 아버지 현장 동료, 아버지를 처음 발견한 그 현장 동료에게 저희 아버지는 기능공, 그러니까 미장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훨씬 낮은 보조공, 그 현장에선 데모도라고 부르는데요. 데모도공으로 일을 했다라고 조사 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안전모를 지급받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스스로 안전모를 벗고 일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그 현장 동료분이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진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 상황을 이제 뭐 병원에 입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상황에 몰입하는 그 과정조차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안내도 전혀 못 받았고 오히려 회사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좀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작하는 듯한 그런 행동만 열중하는 걸로 보였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도 진실함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느끼셨고 또 실제로 그러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하시는 업무조차도 보조자 업무처럼 이렇게 바꿔서 이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현장에서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이게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진상을 좀 규명해 내셨나요? 다행히 그 현장 동료분이 저희 아버지랑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같이 일하셨던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현장 수직에 그런 부탁을 받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렸다고 해요. 본인에게 범죄를 부탁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유족에게 말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지만 그 현장 동료분이 만약 저희 아버지와 가깝지 않은 분이었다면 그리고 현장 소장이 더 적극적으로 회유했더라면 회유와 은폐를 시도했다면 네, 저희는 이 사실 또한 알지 못하고 밝혀지지가 않았겠네요. 네, 밝혀지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안전모를 벗고 일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저희 아버지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케이스, 다른 사고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이제 용기 내서 공익제보라 그럴까 내부 고발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상황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가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아주 단순한 진상규명
사고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정도인데 이걸 이제 자본과 또 책임이 있는 측에서는 나에게 가해질 불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과 책임 회피, 은폐 이런 시도에만 열중하는 것 같거든요. 이 과정을 보자면 이 행태를 보면서 더 절실하게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어떤 법적 제도라든지 보충해야 될 시스템의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보이던가요? 너무 절실하게 지금도 느끼는 것은 저희 유가족은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려면 고용노동부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간절하게 읍소를 해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현장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안 된다. 사유지다. 위험하다. 안 된다. 라는 말로 일관하고 저희 유족이 단순히 아버지 사고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측은 자기 잘못을, 자기 과실을 은폐하기 바쁘고 유족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고가 나시고 나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제 경찰의 말에 정말 어렵게 부검을 결정을 하였는데도 부검하고 나서의 아버지 모습 정말 처참했거든요. 사고 났을 때보다 더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부었고 여기저기 다 꿰맨 자국에 꼭 봉제 인형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을 저희 유가족은 감당해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 결과를 어제 받았어요. 사고가 난 지 지금 1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 부검 결과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부검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 경찰도 알려주지 않아요. 검사도 알려주지 않아요. 재판부도 알려주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만,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부검 결과를, 그렇게 애타게 찾던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버지가 건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어저께 참으로 그 부검 결과를 안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 부검을 실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측에서 주장했던 본인 과실, 본인의 지병이라든지 건강 상태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우리 유가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선진 사회 또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 때 내가 내 권리나 내 피해의 원상 복구를 처절하게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노동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선진 국가가 되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처절하게 나의 피해를 스스로 주장하고 외치지 않으면, 그것도 정말 어려운 절차와 난관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규명조차도, 진실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정말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우리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유독 노동자, 약자들, 또 노동자 중에서도 정말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혹하게 그 짐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유가족분이 처절하게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따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아버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도 참
민망한 단어 선택인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약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약자들은 정말 고함쳐서 내 목에서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의 용기에 박수를 치기보다는 우리 사회는 그렇게 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많이 씌우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까진 일로 그렇게 왜 소란스럽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부차적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폄하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사실 아버지는 고인이 되셨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본인께서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근데 다행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인지 그런 눈초리나 그런 손가락질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의 그런 상실감과 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 막혔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서부지법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게 아직까지 여전히 막혀 있고 약자들 편에서는 작동되지 않던가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족이 참여할 수 없고, 그 많은 사람은 수사 기억이- 단계에서 네.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됐나요? 전혀 안 되고, 그게 형사 그 개인의 고용노동부 그 고용감독관의 그 개인의 배려에 기대어야 되는데, 재량권으로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매일 전화해서 오늘 수사는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하지만 말해주기 굉장히 곤란해하고 그런 과정을 매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족의 알 권리라는 말은 어떤 제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의 그런 배려와 아량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제도의 허점이 제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수사 단계, 뭐 검사 그 기소가 되는 단계 모든 그런 재판의 절차에서도 수사와 재판 중인 내용이라고 하면 수사 그 내용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누굴 지키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령 우리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구성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조직 혹은 뭐 회사와 같은 우리 사회 단위로 있는 그 집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겠네요. 네. 저 또한 이제 그 점에서 많은 여전히 참 우리 사회가 미개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성원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조직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단위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는 약간 전체주의, 조직 우선주의, 집단 우선주의 이런 게 이제 여전히 노동 환경, 노동 현장에는 남아 있는 것 같고, 약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더 개인의 권리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말고도 많이 주고 라는 식으로 보이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참사 당사자들, 이번에 무안에서 있었던 여객기 참사 유가족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정말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적어도 이런 참사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내 가족이 희생됐을 때 그 원인이 뭐는지 그거라도 내가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억울함과 분함 이게 조금 풀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되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자라는 자본이라는 나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쩌면 다툼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번에 아버님 사고 과정에서는 그 자본은 어땠나요? 그 자본은 고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네들의 어떤 법적인 처벌로 인해 손해볼 것만 가늠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는 그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안 하더니 1차 공판 때 재판을 받는 당시에는 판사님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 판사님한테 뭐가 그렇게 죄송한 걸까? 그 피해는 우리 아빠가 받았고 우리 유족이 받고 있는데 왜 저들은 판사에게 사과를 하는 것일까? 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진짜 정말 살이 그냥 파르르 떨려오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또 많은 사례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왜 법정에서 사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법을 향해서 사과를 하느냐, 가해자들이. 그거 우리나라에 여전히 저는 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문을 판사에게 냈는데 법정에 냈는데 나에게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다거나 혹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면을 한다. 이런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여전히 횡행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일종의 어떤 동가 혹은 약간의 그 지식의 깊이만 좀 있으면 그런 법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법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사법 체계의 모순이 가해자에게는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드셨을지 저도 가늠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님이 용기를 내셔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매일 나가셨고 촛불광장에까지 나오셔서 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공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연대가 왜 필요하는지도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생각의 발전과 반로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시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유가족은 어떤 법적인 제도나 뭐 시스템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연대의 힘 말고는 유족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할 방법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저 혼자 또 저희 문유식님의 유족들만의 목소리로는 재판부나 어떤 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그런 연대가 필요하여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런 아픔, 산재 사고를 겪고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 벌써 이미 거리에 나왔고 수없이 한 번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 기자님들을 쫓아다니고 이런 노고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보고서 저도 용기를 얻고 나올 수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그 용기를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용기를 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담담함 속에 묻어나와 있는
그간의 여러 고초들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희망 같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이전에 수많은 앞서갔던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냈고 또 사회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다 보니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은 연대를 해주려고 하고, 그 연대의 힘이 뭐 기술적이든 법률적 조언이든 함께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용기를 더 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국가가 그 상황이 부재하다는 거죠. 우리 따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가령 아까 말씀하신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 관련 부서에서라도 이 사고는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우리 유가족이나 뭐 피해자 가족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발품을 팔고 내 비용을 지불하고 또 정말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그 험난한 과정이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과정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번 촛불 광장에 오셔서 연단에도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연단에서 하신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단에 오르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일단 저희 아버지 사고를 알리고, 하지만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시민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내가 모른다고 치부했던 일이 나중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가 뭐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일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고를 겪고 나서 보니 거의 매일 한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더라고요. 누군가의 가족이자 누군가의 친구이고, 네. 한 사람들이. 그 기사에 뭐 올해 뭐 한국의 산재 사망 건수 뭐 800명 이런 숫자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는 딸이자 가족이었고 또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매일 한 명씩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시민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한 처벌조차가 너무 미약하여 계속 이렇게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시민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무슨 마음에서 그 연단에 섰을지 짐작이 됩니다. 나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의식이 확장되신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문제로만, 나의 피해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사회가 언제든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발의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약하다. 기업살인법, 자본살인법으로 명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정도의 무게감, 강력함을 둬야만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 살인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이 시스템과 우리 사회 사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적어도 다투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어떤 아버님 네. 사고 나고 나서 자본은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네. 아버님 자신에 의한 그 사고가 원인일 것이다 네. 라는 것까지 이제 주장하는 걸로 보였을 때 이것이 산재 사고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법부로 가서 뭐 소를 건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제 사고 후에 깨달은 것인데 저희가 아버지가 죽어야만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22일 그때 떨어지고 나서 무의식으로 계셨을 때는 경찰 고용노동부 기관에 신고가 안 되었어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하지만 의식도 없고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어떤 기관에서도 조사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셔야지만 그게 확실한 신고가 되고 피해로? 네. 그게 신고가 되어서 그때서야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22일 그 건설 현장이 30일과 동일했을까 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사망이 아니고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작동이 돼야 될 텐데 사망을 해야 그렇게 된다는 현실도 나중에 보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용기 내에서 정말 자본가도 싸우셨고 사회 시스템과도 싸우셔서 며칠 전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받으셨나요? 어제 현장 소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인후종합건설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을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선고 전날까지만 해도 여태 산재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릴 만큼 가벼워 집행유예로 그칠 줄 알고 저희 유족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리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를 한 이미 상태.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여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쌓아오신 산재 유족분들의 눈물이 씨앗이 되고 또 시민분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판부도 좀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형은 내린 경우가 많지 않고 보통 1심, 2심 계속 항소를 유족들이 촉구해서 그렇게 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제 실형인데 저희는 어제 선고가 그렇게 그런 이제 징역형이 나고 저희는 정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사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유족으로서 터무니도 없이 낮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겨우 정말 한 인간의 생명의 값어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비슷한 사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사법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괴리감이 들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겪었던 그 땅콩의 왕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것 또한 큰 나의 삶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찾아갔던 로펌들, 변호사분들, 또 노동계에 있는 노동 전문 활동가분들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감정 상해에 대한 정신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식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심, 2심을 겪으면서 거의 6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나서 겨우 사법부로 받았던 판결이 이제 2천만 원 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어요. 너무 축하한다. 네.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미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죠. 하지만 그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네. 그 처참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유가족분이 얘기하신 상황을 정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자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그 기본권을 하찮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 또 기득권 편에 서 있는 각종 시스템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러면 판결로서 모든 어떤 소송이라든지 다툼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민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1년 징역을 받은 그 현장 소장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소의 과정 중에서도 유족이 지켜보지 않는다면 또 그 현장 소장님 바람대로 감형이 된다거나 할 경우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계속 그 항소 여부와 또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또 참석하여 지켜볼 것이고요. 또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헤쳐나가야 될 과정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이건 제가 뭐 딴지를 걸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맹점이 자본에서 제일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가 네. 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말단에 있는 맞아요. 현장 책임자들에게 그 징벌이 전가되는, 책임이 회피되는 네. 이 방식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직접적인 뭐 구속이라든지 형량이 경영주에게 안 가더라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라는 것이 입혀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제가 사소한 표현을 쓴다는 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써서 구비하면 되고 조치하면 될 안전보호라든지 작은 생명줄 하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홀히 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유가족분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그 과정을 헤쳐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안타까움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일 전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되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이런 적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가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주에게, 기업에게 묻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기억해 주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그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가 3년입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있으나 그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또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감독하고 감시해 주셔야 이 법도 실효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족의 알 권리입니다.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 이런 가족의 죽음의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의 알 권리가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의 개인적인 아량이 아닌 그런 제도로 마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산재 피해자들이 또 다른 그 유족이 거리로 나오지 않기를, 그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또 그게 진상규명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진상규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민분들이 이 문제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또 문제 제기를 같이 해주신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낙마했지만 그때 이제 제 공약으로 제가 만약에 국회로 간다면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노동 기본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넣겠다. 그걸 법률화하겠다. 초, 중, 고 어디든 좋다. 왜냐,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딱 막상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내 월급이 얼마인지에 제일 큰 관심을 두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내가 어떤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가 진짜 피해인지 아닌지 조차도 판가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노동 기본 교육을 교과 과정에 넣자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경험하셨지만 이런 피해를 받고 나서 내가 이게 피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할 때 막상 모든 수고와 노력, 가령 변호사를 찾아가고 전문적 지식의 조언을 구하고 하는 과정이 나의 발품을 팔고 나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의 노력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에 법률 대응팀이 있어서 이런 산재 사고나 노동자 불이익 사건을 의뢰를 했을 때 맡아서 사건 조사도 하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A씨와 관련돼서는 B씨가 B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해서 소송하셔서 소송 결과까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절차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대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노동자들은 다양하게 뭐 산재보험 여부터 시작해서 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국가 예산을 유용을 하면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내가 민사적으로 또 소송을 할 때는 개인의 영역에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 규명은 국가가 그 기능을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속에 큰 아픔이 남아 있을 것이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경험들도 아직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겪었고 그걸로 그 이후에 트라우마로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기억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자랑스러운 딸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아버지 자연인 그렇게 풀어보시면서 나중에 더 늙고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엄마와 둘이 시골에 내려가면 살고 싶다고 했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꿈이 많고 두 장성한 자녀를 두고도 기대어 살지 않겠다던 의지가 강하셨던 그런 아버지도 기억합니다. 두 자녀의 결혼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언제 볼 수 있느냐며 기다리셨고 기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이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늘에서는 이제는 평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따님의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해지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의 생명은 더 중요하고 누군가의 생명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그보다 비극적인 사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 공감이 없는 것을 떠나서 그런 약자들의 비극에 대해서 연대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버님이 우리 따님과 외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고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불행을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 가족들이 나의 아픔의 무게를 같이 짊어진다는 거가 있어서 가장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거에 있어서 기꺼이 나눠 가질 수 있었고 아프지만 않았다라고 저에게 오히려 제 가족들이 위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큰 용기를 내셨고 그 용기가 아버님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또 다른 빛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요즘 수많은
빛의 혁명을 얘기하지만 우리 따님이 보여주신 그 빛도 충분히 우리 사회를 바꾼 큰 조명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프지만 괜찮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또 존재하고 실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그런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투명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투명 인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연대하고 공감하는 사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